안녕하세요. 식생활관리학 10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학교의 학사 일정에는 이게 11주차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저번에 추석 연휴를 한번 빠졌기 때문에 그건 12월 달에 그대로 강의를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저의 계산으로는 10주차 강의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주차 강의인데 조금만 더 하면은 뭐 거의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표시사항이라든가 영양 성분 분석에 대한 표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책에 있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 책에는 6장의 식품 구매 및 보관 관리입니다. 제가 요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 공지사항이 있는데, 아마 수업 강의를 듣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듣지 않고 제가 이게 쪽지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출석을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금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다 들어온 걸로 체크를 하고 있지만, 이제 세분화 시켜서 출석부 관리를 하게 된다면은 아마도 출석 안 했는 부분으로 인해가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성적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수업을 들어주시고, 수업 내용은 지금 아마 좀 전달하는 부분들이 제가 의도하고자 하는 것에만 50% 정도 전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거기에 따라서 쪽지는 제출을 해 주셔야지 출석 점수를 만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쪽지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제가 점수를 이렇게 마이너스를 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꼭 좀 유념해 주시고, 6장에 보면은 식품 구매 및 보관 장을 보면은 이 학습 개요가 있죠. 그 식품 구매는 어떤 그 식품 구매의 그 학습 개요라는 것은 식당을 작성한 다음에 식단에 필요한 식품들을 언제, 얼마만큼, 어느 구입처에서 어떤 방법으로 살 것인가를 계획하고 결정하는 과정이고, 음식의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품을 구입하는 많은 양을 구입하는 경우는 생산지에 간다든가 아니면 산지 시장 1차 시장에 간다든가 도매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는데, 그렇지 않고 좀 소량을 구매하면은 소매 시장이라든가 마트라든가 이런 데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식단을 작성하고 이 식단에 얼마만큼을 살 것인가, 또 언제 살 것인가, 어떤 구입처에 살 것인가에 따라서 음식의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구매 활동은 가정경제와 소비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용 목적에 적합한 것을 선택해서 필요한 시점 전에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정한 재고가 있어야 하는 식품에는 재고 투자를 최소로 하면서 적정 재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구매가 되는데, 물론 또 최저 비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랬죠. 요즘은 가격 비교 사이트도 많이 있고, 어디 가면 어떠한 물건을,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정보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정보력이 있다면은 충분히 그 합리적인 구매를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번 식품 구매 및 보관 관리에서의 학습 개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학습의 목표로는 식품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고, 식단 계획에 따라서 식품 구매량을 계획하고, 식품별로 이 감별법을 설명할 수가 있고, 식품별 보관 시 주의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학습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품의 바른 선택을 위한 정보는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정보를 알아내는가 하는 것은, 좋은 식품을 구입하여 조리한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좋은 영양을 얻는 것은 바른 식생활의 이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요즘 오늘날에는 한 가지 식품을 사더라도 영양 내용이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품의 바른 선택을 위한 정보로서 제일 첫 번째가 어디서 구매하는가는 구매 장소가, 그래서 구매 장소는
뭐 산지 근처에서 형성되는 산지 시장, 뭐 1차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도매 시장은 1차 시장에서 대량 물품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또 도매 시장 가는 2차 시장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또 소매 시장은 지역 시장이 되겠고, 지역 시장의 소매업자의 소량식도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의 소비자들은 각 구매 시점의 중요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시장에서 식품을 구입을 하게 되겠죠. 집안에 큰일이 있다든가 뭐 행사를 한다든가 하면은 또 도매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여기 보면은 식품 구매 장소의 종류를 쭉 적어놨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우리 책에 나오는 걸 제가 대략적으로 이제 적어놨는데, 슈퍼마켓이라는 것은 육류나 농산물, 유제품, 냉동식품, 제과 등의 식료품과 비식료품의 다양한 제품을 작은 마진을 남기고 셀프 서비스로 판매하는 행태를 슈퍼마켓이라 한다 해가지고, 이거는 뭐 예전에 나온 책이니까 이렇게 나오지만 지금은 뭐 슈퍼마켓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없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대형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슈퍼마켓 SSM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뭐 쓱다컴 같은 그런 경우도 바로 이런 것이 되어 수 있는데, 대형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매장 규모가 1600평방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럼 나누기 3.3 하면은 약 500평 정도가 되는 그런 규모를 대형 슈퍼마켓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동네 슈퍼마켓 있을 테고 대형마트도 있을 테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대규모 회사 유명 상품 있죠, 그죠? 그러한데 상점 상표를 PB 상품, 프라이빗 브랜드인 PB 상표를 붙여가지고 또 가격을 낮추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상점의 상표 상품은 일반적으로 개발비라든가 광고비라든가 판촉비가 덜 소요되기 때문에 그 상점 상표라는 것이 PB 상품입니다. 자사 제품에 그런 것들 소비자들한테 싼 값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편의점이라 하면은 제품 계열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지만 재고 회전이 빠르고 또 24시간 그 영업하는 곳이 많은 그런 소규모 상점인데, 운영비가 좀 많이 들고 판매량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높게 책정된다는 것은 알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늦은 시간이라든가 시간이 좀 부족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바로 편의점이 되겠죠. 그래서 높은 비용을 지불을 하더라도 이 편의점을 최근에는 많이 사람들이 특히나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을 하죠. 그 다음에 창고형 할인점이라는 것은 유명 상표의 그 상품을 하나 이거 박리담회 형식으로 해서 일상적으로 항상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곳이 되겠죠. 작은 포장보다는 큰 포장, 벌크 포장, 가족 단위 포장, 경제적인 포장 이런 것들로서 몇 가지 상표만을 구비해가지고 종류도 몇 가지만 판매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유통기한이 좀 길다든가 소비량이 많은 식품을 창고형 할인점에서 구입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전통시장, 유기농산물만 판매하는 뭐 판매장, 이런 곳에는 유기농 쌀이라든가 뭐 잡곡, 신선한 야채, 과채류, 친환경 육류, 수산물, 가공식품 같은 거 볼 수가 있겠고, 동네 장터 및 직거래는 대도시의 어떤 주거 밀집구역과 중소도시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시장이 열리죠. 과일, 채소와 같은 거, 생선, 곡류를 판매를 하겠고, 온라인 쇼핑몰 및 인터넷 주문 배달,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특히나 요즘은 우리 인터넷 주문 배달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아주 활성화가 되어서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이 주문 배달하게 되겠죠. 그 다음 도매시장, 산지에서 대량 물품 구입해가 이를 지역사회 소매업자에게 소량씩 나누어서 판매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여기 보면은 대형마트, 슈퍼마켓, 동네 슈퍼의 차이점입니다. 대형마트는 규모가 1000평 이상,
슈퍼 슈퍼마켓은 뭐 1000에서 3300 평방제곱미터고 주 판매하는 품목들이고 입지 특성 주차시설 동네 슈퍼 쭉 있습니다. GS 리테일과 롯데슈퍼 홈플러스에서 2009년도에 조사했는 것들에 대한 자료를 이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식품 구매 장소의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했을 때, 구매 장소를 결정할 때는 식생활 관리의 영양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 위생적인 면, 그리고 능률적인 면의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를 하는데, 구매 장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위치, 냉동식품 구입하고 난 다음에 품질을 위해서 집에서 가까운 곳이라든가 주차하기 좋은 곳을 이용을 할 것이고, 식품의 품질이나 가격은 유통기한이 지났다든가 또 아니면 품질이 손상된 물품이 없어야 되겠죠. 품질은. 그죠? 그 다음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있는 그런 곳에서 식품을 구매하면 다양하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을 수 있을 것 같고, 가격도 적절한 것이 좋을 거고, 그죠? 물리적 환경이라면은 매장의 밝기라든가 매장 내 온도라든가 복도의 폭이라든가 선반의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매하기에 어떤 편리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식품을 구매하러 자주 갈 것이라는 얘기고, 위생성, 진열 상태라든가 먼지가 많이 쌓였다든가 일단은 우리가 선택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한 거, 바닥, 냉동 어떤 신선 편의식품과 같은 것들이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지 냉동 보관을 하는지에 따라서 각각 알맞은 보관 방법으로 또 판매를 하고, 직원의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식품 구매 장소의 어떤 결정적인 이제 요인이 되겠죠. 그죠? 아무리 물건이 또 신선하고 좋고 가격 싸다 할지라도 불친절하면 또 잘 가지 않게 되니까 그러한 것들은 이제 그 식품을 구매하는 데에 어떤 크게 좌우되어지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거는 그냥 여러분도 보면 되는데, 식품을 구매할 때 표시 정보가 있습니다. 식품 표시는 어떤가 했을 때에 식품을 가공할 때 들어가는 원료식품, 그 다음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지에 기재하는 문자, 숫자, 도형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식품 표시는 식품의 유통기한, 원재료명, 성분명, 원산지 표시 등 식품 구매에 아주 유익한 정보를 주겠죠. 여기 쭉 보면 나옵니다. 유전자 GMO 식품은 GMO 식품이라는 그런 표시를 해야 될 것이고, 그죠? 제가 여기 식품 표시에 대한 것을 쭉 별도로 또 설명을 좀 더 붙여놨는데, 이 식품 표시라는 것은 생산자하고 소비자를 연결하는 1차적인 어떤 의사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겠죠. 어떤 제품명을 보고 식품 유형을 보고 언제 만들었는지, 무엇이 들어갔는지, 가격이 얼마인지, 유통기한이 얼마인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하나의 수단이 되겠죠. 이러한 거. 그 다음 가공식품에 사용된 원료와 성분, 영양성분, 유통기한 등 제품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소비자가 자신의 요구에 적합한 식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록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표시의 정의는 이렇게 해당되고, 그 다음에 요 표시는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적는 숫자나 문자 숫자 혹은 도형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식품 등의 표시 필요성을 보면은 정보의 비대칭성, 즉 생산자는 생산자, 판매자는 판매자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것을 표시를 함으로 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알려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대칭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런 어떤 건강에 유의한 성분이 존재한다든가 영양 정보 등 공공재적인 어떤 성격의 정보를 실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식품 표시에 되지 않고 소비자들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고 시장 실패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소비자 자신이 선호하지 않는 식품을 또 구매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식품 표시 제도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보의 대칭성이 수립이 된다는 얘기죠. 즉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어떤 알 수 있는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수단이 되겠고, 소비자 자신이 선호하는 제품을 구매하도록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겠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갖고 온다. 이렇게 해서 식품 등의 표시에 대한 필요성이 요 하나만 보면 여러분들이 딱 캐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식품 등의 표시에 대한 각 주체별 입장인데 이제 환경적인 측면입니다. 이제 소비자는 어떻게 하더라? 생산자 입장에서는 식품 사는 면에서 원자재의 소재나 공정, 포장, 유통 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올바른 표시라든가 공정한 거래로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든가 건전한 소비 생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로 해가지고 아예 그 법으로 묶어놔 버렸는데 법령이 있고 고시가 있는데 여기 식품 표시 제도에 따르는 법령은 위생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해당되는 식품 표시 광고를 규정을 하고 유사 법률과는 달리 표시 기준이 대부분 고시로 되어서 이렇게 원산지 표시를 한다든가 화장품도 한다든가 하는 이런 표시제도. 고시로는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나트륨 함량 비교,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 기준,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법령과 고시로서 즉 식품 표시 제도는 3개의 법령, 이 3개의 법령과 8개의 고시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8년 3월 14일 날 제정돼 가지고 시행은 작년 3월 14일부터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에 표시해야 할 내용과 그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기본적으로 넣는다 했을 때 제품명, 식품 유형, 그 업소가 어디에 있는지, 이름하고 소재지, 원재료, 원산지, 내용량, 품목 보고번호, 우리 보통 품목 제조 신고라는 품목 제조 보고번호, 그 다음에 용기 포장의 재질, 이게 어떤 거 식품에 닿았을 때에 위해한가 위해하지 않는가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도 이 재질, 제조 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 유지기간, 성분 및 함량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적어둬야 되겠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어둬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식품 표시 있죠.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건강에 적합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영양교육의 도구로 삼는다 이러는데 제품명을 적어주고 그죠? 제품명. 식품 유형은 어떻고 유통제품이다 아니면 떡류다 기타 가공품이다 공유 가공품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업소명 및 소재지 무슨 식품 길동식품 그죠? 그 다음에 하동식품 이렇게 그죠? 목포식품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쭉 유통기한 내용량이 얼마 원재료는 어떻게 쓰는데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해서 다 써주죠. 성분명 및 함량 용기 재질 품목 제조번호 이렇게 되고 좀 하나 더 나아간다면은 식품 이력 추적 제도까지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영양 성분은 주 표시면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다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식품 첨가물, 축산물, 기구, 용기,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쭉 있죠. 식품과 식품 첨가물, 축산물은 가나, 다, 라, 마항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고 표시한다. 그 다음 기구 용기는 재질이 뭔지, 업소명 및 명칭이 뭔지 이러한 것들. 건강기능식품은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법률 제4조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식품 첨가물, 축산물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기구 용기는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를 나타내는 이제 도안이 있어야 되겠고 이 도안은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은 원료 함량이라든가 또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시행규칙 제3조의 표시사항에 나타나 있는데 이거는 식품 첨가물, 축산물과 같은 것들은 어떤 유형이고 품목 제조 번호가 얼마 뭔가 성분 및 함량 용기나 포장의 재질 방사선을 조사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것 보관 방법 또는 취급 방법 그 다음 식육의 종류가 돈육이냐 우육이냐 개육이냐 이런 것들 부위명
뷰의 명칭, 그죠? 그 다음 등급 밑에 도축장명, 포장일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 꼭 표시사항에 넣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기구용기도 마찬가지고 식품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건강기능식품 당연히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첫째 시간은 수업을 제가 오늘 다른 수업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조금 너무 아파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첫째 시간 수업은 요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